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 여러분의 불을 깨우는 지식 큐레이터, 슈카. 아니, 그냥 여러분의 경제 멘토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지혜의 축복이 깃들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작은 약속이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 그때는 말이죠. 노동자 3명 중 1명이 노동조합, 줄여서 노조 소속이었어요. 거의 국민 자격증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고요? 10명 중 고작 1명입니다. 3분의 1에서 10분의 1로 그 많던 노조원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요즘 뉴스 보면 아마존, 스타벅스,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헤드라인이 막 쏟아져요. 마치 노조의 부흥기가 다시 오는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노조는 계속 쪼그라들었어요. 심지어 우리 실질 임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진짜 내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노조는 더 필요한 존재일까? 아니면 이젠 해가 더 많은 구시대의 유물일까? 오늘 이 노동조합이라는 거인의 흥망성쇠, 그 숨겨진 이야기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노조가 대체 뭐 하는 곳인지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본질적으로 노조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에요. 뭘 위해서? 단체 교섭이라는 무기를 쓰기 위해서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대기업의 평사원이에요. 제 근로 조건이 너무 안 좋거나 월급이 짜거나 아니면 제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못 받는다고 느껴요. 그럼 제가 사장님한테 가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협이 뭘까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거 하나죠. 근데 수만 명을 고용하는 거대 기업 입장에서 직원 1명 그만두는 게 타격이 있을까요? 전혀. 그냥 그래. 수고했어 하고 바로 다음날 더 싼 값에 새로운 사람 뽑으면 그만입니다. 거대한 기계 속에서 저는 그냥 언제든 교체 가능한 톱니바퀴, 즉 부품에 불과한 거죠.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상력을 조금만 바꿔보죠. 만약 그 거대한 기계 속의 모든 톱니바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나란시에 동시에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는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공장은 올스톱되고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죠. 이게 바로 노조가 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노동자들이 숫자의 힘으로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 힘을 통해 사측이 노동자들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명의 목소리는 묻히지만 수천, 수만 명의 함성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이론은 이론일 뿐입니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지저분하죠. 노조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적으로 노조는 모든 조합원의 뜻이 동등하게 반영되는 민주적인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게 노조의 존재 이유니까요. 하지만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 모이면 계급, 즉 위계 질서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노조 내에서도 일부 힘있는 노동자들이 불균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이들이 다른 일반 조합원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자기들한테만 유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기도 하죠. 더 냉소적으로 볼까요? 노조 간부가 회사 측과 뒷거래를 하는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는
이번 협상 힘들었습니다. 이 정도가 최선입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불리한 조건에 합의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들은 회사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는 거죠.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존재가 오히려 또 다른 갑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게다가 노조는 공짜가 아닙니다. 조합비라는 걸 매달 내야 해요. 이 돈은 변호사 비용이나 운영비 등으로 쓰이는데 결국 내 월급의 일부를 떼서 노조에 내는 셈이죠. 자, 이렇게 어두운 면만 이야기하면 노조는 정말 쓸모없는 조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실제로 노조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건 노동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용주에게도 좋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노조 조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죠. 이곳의 노동자들은 비슷한 수준의 다른 부유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직무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시간만 일해요. 우리 MZ세대가 꿈꾸는 워라벨의 성지 같은 곳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일하는데도 북유럽 국가들의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들은 여전히 막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죠. 노조가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조차도 통계를 보면 그 혜택이 뚜렷합니다. 평균적으로 정규직 노조원은 비조합원보다 주당 $200, 우리 돈으로 약 27만 원을 더 법니다. 한 달이면 100만 원이 넘는 차이죠. 그렇다면 이 노조라는 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길드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중세 시대부터 존재했던 상인이나 장인들의 조합이죠. 이들은 자원을 모으고 숙련된 기술자들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노동조합은 이 길드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원을 모으는 것보다 근로 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이런 노동자 복지에 대한 생각은 훨씬 나중에 바로 산업혁명 시기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후반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던 시절, 노동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우리가 갓생을 외치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헬생 그 자체였죠. 5살짜리 아이들이 공장에 투입되어 하루 16시간씩 휴일도 없이 반복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장은 비위생적이고 위험하기 짝이 없었죠. 당시 산업 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25세 미만이었습니다. 25,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도 부유한 공장주들은 종종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직원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지? 더 쥐어짤 수 있는데, 이 끝없는 착취에 대한 반발이 바로 노동조합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초기 노조는 대부분 기존의 길드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숙련공들이 주축이었죠. 이들은 길드를 조직하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방법에 대한 세대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하게 된 이 숙련공들이 길드의 경험을 새로운 개념인 노조에 접목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비숙련 노동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기업가, 관리자, 정치인, 심지어는 중산층 노조까지 나서서 평범한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것을 막았죠. 정말 험난한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미국과 유럽의 노조가 걸어온 길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노조가 발전하는 속도가 유럽보다 훨씬 느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강력한 신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경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죠. 유럽처럼 귀족과 평민으로 나뉘는 견고한 계급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계급 갈등도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노동 환경도 끔찍했지만 유럽만큼 지옥 같지는 않았고 보수도 더 많았죠. 결국 미국 노조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이르러서야 전체 노동자의 35%를 차지하며 정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세계화와 규제 완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닥치면서 노동자들의 협상력은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더 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고 정부는 기업 활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규제를 풀어줬죠. 자본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노동은 그럴 수 없으니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노조를 훨씬 더 잘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유럽의 노조는 개별 회사와 협상하는 게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를 놓고 협상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노조가 한 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협상하는 거죠. 이러면 힘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둘째, 유럽 단일 시장의 형성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들이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다른 나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귀한 인력을 옆 나라에 몽땅 뺏길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 거죠. 이런 배경 덕분에 유럽에서는 노조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쳤고 정부의 지원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기업들도 미국처럼 노조에 적대적이기보다는 함께 가야 할 파트너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죠. 결국 유럽의 사례를 보면 노조는 분명히 작동합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수많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죠. 이론상으로 노조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것이 그렇듯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실행 방식은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사회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노동조합 이야기는 단순히 노동자 대 자본가라는 흑백 논리로 볼 수 없는 복잡한 역사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개인의 욕망, 집단의 힘, 시대의 변화가 모두 얽혀 있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